오늘까지만 출근합니다. 정년퇴직을 맞은 60세 부장이 마지막으로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떠나는 날 후배들은 박수를 쳐주고 상사들도 덕담을 남겼죠. 꽃다발도 기념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오전 9시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울리던 전화도 회의 참석 알림도 긴급보고 요청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졌고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은퇴의 현실입니다. 직책을 떼면 아무것도 아니다. 퇴직 이후의 진짜 문제. 직장생활 30년 이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은퇴를 하면 그 모든 세월의 성과가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대부분 직장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를 묻는다면 대부분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명함이 사라지니 나는 그냥 이름 없는 누군가가 됩니다. 사례 1. 연봉 1억이 무슨 소용인가요? 김 과장님 60세는 대기업에서 팀장을 거쳐 부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연봉 1억도 넘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였죠. 그런데 은퇴 이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어디에도 자신이 필요 없는 듯한 느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함을 내려놓고 나니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더군요. 김 과장님의 경우 은퇴 후를 위한 새로운 관계나 역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 후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겨우 웃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돈이 아닌 소속감과 존재감이 문제였던 거죠. 사례 2. 나는 아직 일하고 싶습니다. 박 대리님 59세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25년간 회계 업무를 해온 분입니다. 정년이 되자마자 퇴사했지만 몸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 의지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자리를 구하려 하니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르신 경력은 대단하지만 저희는 젊은 사람이 필요해서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업무가 버거우실 것 같아요. 그는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은 단 한 군데뿐. 결국 마트 계산대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박 대리님은 배웠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했어요. 그는 지금도 하루 4시간씩 일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치 조절이 필요합니다. 사례 3. 회사는 나를 기억하지 않지만 가족은 기다리고 있었다. 정 이사님 62세는 33년간 한 건설회사에서 일한 분입니다. 은퇴 후 한동안 멍하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주와 함께한 반나절이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손주와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회의 열게 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는 퇴직 후 육아 도우미 겸 손주 선생님이 되었고 아이의 말벗이 되어주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상보다 손주가 할아버지 또 놀자라고 부르는 게 더 감동이에요. 그는 은퇴 후 삶에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은퇴 후 삶 준비해야 할 3가지. 관계 유지, 특히 가족과의 연결 회복. 회사 밖의 인간관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동료만 있었던 사람은 외로움에 크게 무너집니다. 일의 재설계 돈보단 역할과 의미를 위한 일 찾기.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다시 설정해 보세요. 자원봉사도 좋고 하루 3시간 일도 충분합니다. 삶의 정체성 재정립 직함이 아닌 나로 살아가기.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회사원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회사는 은퇴하면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의 방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인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부터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33년간 회사에 충성한 60세 대기업 부장. 은퇴 다음날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삶의 충격과 준비 전략. 퇴직 후 처음 맞는 아침. 정해진 출근 시간이 없고 핸드폰도 조용하다면 오히려 낯설고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직장 생활에 몰입했던 분들이라면 이 허무감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존재감의 상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 상담과 중장년 커리어 전환을 돕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마주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회사 중심의 삶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은퇴 이후 무기력감이 극심하다는 사실입니다. 1. 왜 우리는 퇴직 후 고립감에 시달릴까? 60세 정년. 우리는 대개 퇴직을 하나의 마침표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실은 80세까지 살아야 할 인생의 절반이 남아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며 직함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된 사람은 퇴직과 함께 삶의 중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소속감 결핍, 무력감, 외로움, 우울감이 파고들기 시작하죠. 2. 실제 사례에서 찾은 3가지 충격적 현실. 사례 60세 대기업 부장, 퇴직 후 연락 끊긴 삶. 김호호님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33년을 보냈습니다. 퇴직 전에는 수많은 업무 연락과 후배들의 의존이 있었지만 은퇴 다음 날부터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모두가 나를 잊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례는 관계의 대부분을 회사 안에만 두었던 사람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퇴직 이후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단절되며 사회적 고립이 시작됩니다. 사례 59세 격리팀장. 일하고 싶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 박오호님은 중소기업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 혹은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돌아온 건 나이 제한의 벽. 수십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불합격. 결국 마트 계산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돈보단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퇴직 후 일할 수 있는 준비는 단순히 기술보다 시장에 맞는 역할 재정의가 먼저입니다. 막연히 나중에 뭐라도 하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사례 62세 은퇴 이사, 손주와 함께한 삶에서 회복. 정호호님은 건설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은퇴 후 몇 달간 멍하니 보내던 중 우연히 손주와 하루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삶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회의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주의 웃음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가족과의 정서적 연결이 회복을 돕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 사례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의미 있는 관계가 더 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3. 은퇴 이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인간관계 자산을 재구성하라. 회사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동호회, 온라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소속감의 원천을 확보해야 합니다. 친구보다도 더 자주 보는 동료가 사라지는 순간 외로움의 공백은 생각보다 큽니다. 팁 퇴직 12년 전부터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천천히 스며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준비하라.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답이 직장인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은퇴 후에는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활동, 나만의 취미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귀농, 강의, 창작 활동 등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수입보다 시간의 주도권을 가져라.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는 얼마 벌었는가 보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돈 벌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돈을 더 벌어도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 구조를 간소화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삶을 꾸리는 것, 그게 더 강력한 은퇴 전략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시작. 은퇴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쉼표일 뿐입니다. 회사는 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친구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관계, 일, 정체성, 소비, 시간. 이 5가지를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에도 활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핵심 전략입니다. 60세 공무원 퇴직 후 태국 이민 1년 만에 후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은퇴 후 꿈꾸던 해외 생활 현실은 달랐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해외로 이주해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 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따뜻한 기후, 그리고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 덕분에 은퇴자들의 낙원으로 꼽히죠. 은퇴 후 모아둔 돈으로 조용한 해변 마을에서 살거나 골프 치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태국으로 이주한 후 후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며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은퇴 후 태국에서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3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60세 공무원 퇴직자. 태국의 외로움이 발목을 잡다. 김영수 가명 씨는 60세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연금으로 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팍팍한 도시 생활을 떠나 여유롭고 따뜻한 곳에서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었죠. 처음 몇 달간은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저렴한 물가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아침마다 해변을 거닐며 이제야 행복해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현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고 한국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과 가족이 그리워졌습니다. 태국에는 같은 한국인 은퇴자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김 씨는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새로운 곳에서 외롭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평생 살아온 한국을 떠나면 의외로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이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태국의 숨은 비용. 이재훈 가명 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한국에서는 은퇴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해 태국으로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든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최소 20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론 식비나 집값은 한국보다 저렴했지만 의료비, 비자 갱신 비용, 예기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을 가야 했는데 태국에서의 의료 서비스는 한국만큼 싸지 않았습니다. 고급 병원을 이용하려면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현지 병원에서는 언어 장벽이 있어 진료받기가 쉽지 않았죠. 한 달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아프지 않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몇 번의 병원 진료 후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계획할 때는 최소 비용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특히 의료비는 한국보다 훨씬 클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3. 태국에서 돈은 있어도 일이 그리운 62세 퇴직자. 박정수 가명 씨는 성공한 자영업자였습니다. 50대 후반에 사업을 정리하고 넉넉한 자산을 갖고 태국으로 건너갔죠.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심심했습니다. 골프를 치고 마사지도 받고 여행도 다녀봤지만 아무리 즐길 거리가 많아도 일상의 무료함을 채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바쁘게 살았던 그에게 일을 하지 않는 생활이 불안과 무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태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외국인이 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행복한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태국 은퇴 성공하려면 이렇게 준비하라.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꿈꾸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무작정 떠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꼭 고려하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태국에서 외롭지 않도록 한국인 커뮤니티에 미리 연결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의료비 대비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 또는 취미 계획: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취미나 할 일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에서 은퇴 생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도 많지만 준비 없이 떠났다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 후 어디에서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태국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히 물가만 고려하지 말고 내가 10년, 20년 후에도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해답이 진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태국 은퇴의 함정: 진짜 문제는 적응력과 심리적 안정.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서의 은퇴 생활을 꿈꾸며 떠나지만 위 사례들처럼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과 환경적 차이에서도 발생합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은퇴 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은퇴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필수적인 이유. 신경과학이 말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우리의 뇌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고착 카그니티브 픽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며 형성된 습관과 사고방식이 해외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습관적으로 먹던 음식이 해외에서는 구하기 어렵거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 우리의 뇌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감소하는데 이는 신경가소성인 이후 ROPLASTICITY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태국 2주 전에 최소한 몇 개월간 거주하면서 현지 생활을 체험해보고 본인의 적응력을 테스트해보세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직접 생활하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심리학이 말하는 사회적 고립과 은퇴자의 우울감. 은퇴 후의 역할 상실이 우울증을 유발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특정한 사회적 역할 소셜 롤을 수행할 때 정체성 셀프 마이너스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은퇴 후 할 일이 없는 상태가 되면 심리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태국에서 은퇴한 후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기존에 하던 일과 관계들이 단절되면 역할 상실로 로스가 심화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무기력감을 초래하며 심한 경우 은퇴 후 우울증 리타이어먼트 디프레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태국에서 새로운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봉사활동, 취미 모임, 소규모 창업 등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이므로 한국인 모임뿐만 아니라 현지 친구들을 만들거나 언어를 배워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료 시스템과 건강 문제. 아프면 바로 한국 돌아갈 수 있을까? 의료 시스템과 노화의 관계.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 비용은 50대 이전보다 평균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태국은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외국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 해외 거주 시 반드시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비상시 한국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은퇴할 지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곽보다 방콕이나 치앙마이처럼 병원이 밀집된 곳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퇴 후 태국 이주 성공하려면 이렇게 준비하라.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건강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치면 은퇴 후 후회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태국 장기 체류 체험 필수. 최소 6개월 이상 태국에서 살아보면서 본인이 적응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단순 관광이 아닌 실제 생활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한국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언어를 배우고 문화적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삶이 무료할 수 있으므로 취미 활동이나 봉사활동, 소규모 창업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건강관리 및 의료 대비. 국제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태국 내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은퇴 후 삶의 목표 설정. 단순히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태국 이주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은퇴 후 해외로 나가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단순히 물가가 싸니까라는 이유로 태국을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며 이는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건강관리,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태국에서의 은퇴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후회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자유다. 55세, 30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하면서 손에 쥔 퇴직금 3억. 그동안 쳇바퀴 돌듯 일만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인생이었다. 드디어 모든 걸 내려놓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다. 이제는 여유롭게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삶을 즐기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낭만적인 노후가 시작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5년 후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깨달았다. 남은 돈은 고작 몇백만 원. 이제 뭐하지? 여행은 끝이 났고 돌아온 현실은 냉혹했다. 집세, 생활비, 의료비 등 은퇴 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지만 새로운 수입은 없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 60을 앞둔 중년을 반기는 곳은 많지 않았다. 결국 남은 것은 아름다운 추억뿐이었고 노후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퇴직 후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났다가는 꿈꾸던 노후가 현실적인 생존 문제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 오늘은 은퇴 후 5년 동안 여행을 다닌 55세 회사원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금만 믿고 떠났을 때 겪게 되는 문제와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사례 1. 퇴직금만 믿고 여행하다가 빈털터리가 된 57세 김씨. 김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을 받았다. 그중 1억은 남은 대출을 갚고 나머지 2억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실현했다. 처음 12년은 정말 좋았다. 유럽, 동남아, 미주 대륙을 돌아다니며 호텔에서 묵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다. 문제는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하루 숙박비 10만 원, 식비 5만 원, 교통비, 관광비용 한 달에 기본적으로 50만 600만 원이 나갔다.
퇴직금 2억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3년 차에 접어들자 5천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결국 57세가 되었을 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다시 취업을 하려 해도 나이 든 중년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다. 결국 그는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갔다. 교훈 여행은 좋지만 퇴직금만 믿고 무계획적으로 떠나면 결국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여행을 하더라도 수익이 지속되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사례 2 조기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떠난 50대 박 부부, 결국 생활비 걱정에 한국으로 복귀. 박 씨 부부는 52세에 조기 퇴직을 결정하고 퇴직금 4억 원을 가지고 동남아로 떠났다. 현지 물가가 싸서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다. 처음에는 한국보다 저렴한 생활비가 매력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수가 생겼다. 비싼 외국인 병원비, 비자 문제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출국해야 하는 비용, 예상보다 높았던 임대료와 생활비. 결국 5년 후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다. 부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 집을 구할 돈도 부족했다. 결국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남편은 경비 일을, 아내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교훈 해외 장기 거주는 계획 없이 떠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반영구적 거주가 가능한 방법,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비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사례 3 퇴직 후 여행도 하고 노후 생활도 안정적으로 준비한 60세 이씨. 이 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바로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먼저 다음과 같은 노후 대비를 했다. 퇴직금 중 2억은 투자, 배당주, 연금 저축펀드, 월세 수익. 1억은 생활비와 여행 경비로 배분. 파트타임 온라인 강의로 매월 150만 원의 소득 유지. 그는 이렇게 준비한 후 23개월씩 단기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하면서도 월세 수익과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왔고 온라인 강의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덕분에 그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스트레스 없이 여행도 즐기고 남은 인생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다. 교훈 은퇴 후 여행을 하고 싶다면 수입원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행을 가기 전에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 퇴직금만 믿고 여행, 현실적인 노후 설계를 먼저 하자. 은퇴 후 여행은 로망이지만 무계획적인 여행은 금방 현실적인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 퇴직금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는 몇 년 후 돈이 바닥나고 재취업도 어려운 노후 파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퇴직금은 분산 투자, 여행 전 일부 금액은 투자해서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하자. 배당주, 월세 수익, 연금 등. 2. 소득원을 만들자. 온라인 강의, 블로그, 투자 수익 등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부담이 줄어든다. 3. 여행은 장기 거주용으로 단기 고급 여행보다 현지에서 머물며 최소 비용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고려하자. 은퇴 후 5년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결국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당신의 은퇴 후 여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자. 퇴직 후 5년 여행을 넘어선 현실적인 노후 설계법. 마이너스 퇴직금만 믿지 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라. 퇴직 후 5년간의 여행.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다. 하지만 앞선 이야기처럼 무작정 떠났다간 5년 후 남은 건 추억뿐, 통장은 텅 빈 현실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여행을 꿈꾸는 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인데 오히려 돈이 바닥나고 불안한 미래를 맞이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적인 은퇴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여행을 꿈꾸면서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1. 퇴직 후 여행을 떠나기 전 지속 가능한 수입을 확보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 얼마를 써야 할까? 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느냐다. 여행 후 돌아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1. 투자로
패시브 인컴 수동 소득 만들기. 퇴직금 3억이 있으니 여행하다 돌아오면 뭐라도 하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다. 월세 수익 확보. 퇴직금을 전부 여행 경비로 쓰기 전에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구입해 월세 수입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원룸을 구입하고 월 5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면 여행 중에도 일정한 생활비가 충당된다. 배당주 투자.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거의 없지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연 4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배당주에 투자하면 연 40만 500만 원, 즉 월 4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 여행 전 반드시 체크할 것. 퇴직금의 50% 이상은 미래 소득을 만들 투자에 사용한다.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도록 투자 구조를 만든다. 여행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한다. 2. 여행 후 남은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라. 퇴직 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된 후회는 돈도 돈이지만 다시 일할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라는 점이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현실적인 생활비가 필요해진다. 하지만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되면 취업할 곳이 점점 줄어든다. 나이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결국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라이프워크 준비하기. 라이프워크 LIFEWORK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나만의 직업을 의미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여행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창작.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출판 등을 통해 여행 경험을 기록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받거나 유튜브를 통해 퇴직 후 여행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프리랜서 강의 앤드 컨설팅. 퇴직 전에 직장 경험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T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온라인 코칭을 하거나 회계 전문가라면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재능을 활용한 사이드 잡. 그림을 잘 그린다면 온라인 수업을 열거나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도 있다. 영어가 가능하다면 해외여행 가이드나 번역, 통역 일을 할 수도 있다. 여행 후에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만들자. 3. 은퇴 후 여행, 장기 거주형으로 바꿔라. 은퇴 후 무작정 떠나는 여행보다 장기 거주형 여행이 훨씬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3. 장기 거주형 여행이란 비싼 호텔 대신 현지에서 살아보는 방식으로 바꾸자.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로컬 생활을 경험하면 숙박비와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짧고 비싼 여행 vs 장기 거주 여행 비교. 여행 방식 하루, 숙박비 한 달, 생활비 총 비용 3개월 기준. 고급 여행 호텔 위주 1020만원 40만 500만원 약 1500만원. 장기 거주 현지 생활 25만원 10만 150만원 약 450만원. 장기 거주형 여행을 하면 여행비를 13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한 곳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여행 중에도 현지에서 작은 일거리를 찾을 수도 있다. 여행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결론 여행도 좋지만 은퇴 후 삶을 위한 철저한 설계가 먼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여행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무작정 떠났다가는 결국 돈이 바닥나고 돌아왔을 때 생활비 걱정에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여행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퇴직금으로 소득이 지속되는 구조를 먼저 만든다. 월세, 배당주 등. 2. 여행 후에도 할 수 있는 라이프워크를 준비한다. 온라인 창업, 강의, 컨설팅. 3. 무작정 떠나기보다 장기 거주형 여행을 선택해 비용을 줄인다. 퇴직금으로 여행하다 돈이 바닥나서 돌아오는 삶이 아닌 여행도 즐기면서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유지하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의 은퇴 후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늦깎이 개인 택시의 눈물. 58세, 인생 이막의 잔혹한 현실. 여러분도 혹시 퇴직만 하면 노후 준비 끝? 이라 생각했던 적 있나요? 사실 아직까지도 은퇴 안정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 시기가 코앞에 오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단순히 퇴직금을 모아서 뭘 투자하거나 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곧장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다가 막막해져서 괜히 무리하게 창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개인 택시 같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운전을 잘하거나 사람 상대를 꽤 잘한다고 생각하면 개인 택시가 나쁘지 않겠다고 쉽게 떠올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58세에 개인 택시를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 막연히 나도 은퇴하면 택시나 해볼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추고 이 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주변 지인 중 한 분의 이야기예요. A씨는 58세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한 30년 직장 생활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 때도 됐다는 게 그분 말씀이었죠. 전 직장에서 기사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 자연스레 개인 택시 해볼까 하고 생각했대요. 초기 비용은 조금 비싸도 매일매일 콜만 받으면 수입이 들어오니까 비교적 안정적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면허를 사고 차를 구입하고 일선에 뛰어드니 손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대리운전 앱이며 카풀 앱이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일반 택시를 찾는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특히 밤늦게까지 손님을 기다려도 피크타임 몇 번 놓치면 하루벌이가 고작 기름값 정도밖에 안 되는 날도 있고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대기하다가는 몇 시간을 그냥 허비하기 일쑤라는 거죠. 게다가 계속 앉아서 운전만 하다 보니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요. 운전대를 오래 잡고 있으면 허리가 휘청거려요.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자꾸 생겨요. A씨는 최근 들어 수입보다 나가는 비용이 점점 커져서 지금이라도 당장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래요. 문제는 개인 택시 면허를 쉽게 다시 팔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그리 녹록지 않으니까 발을 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2. 빚을 내서 시작했는데 수입이 생각만큼 안 나온다. 두 번째 사례는 아는 분의 선배님 이야기예요. B씨는 오랫동안 운수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셨다가 은퇴했어요. 운전 경력은 길었으니 자신 있게 개인 택시 쪽으로 뛰어들었다고 해요. 문제는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현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니 결국 은행 대출을 끼고 시작했대요. 내가 운전을 잘하니 금방 빚을 갚을 수 있겠지 하고 은근한 자신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코로나 시기에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달라지고 이후에야 좀 괜찮아지나 했지만 이젠 또 플랫폼 택시 경쟁이 치열해요. 야간 할증 때문에 손님이 꺼릴 때도 있고 반대로 낮에는 워낙 손님이 적어 하루 순수익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차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고 대출 이자도 빠짐없이 나가니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운전밖에 없어서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너무 불규칙하네요. 빚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서 잠이 안 와요. B씨의 고민은 이렇게 수입 불확실성과 부채 부담에 대한 불안이에요. 은퇴 후 안정과 편안함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는 거죠. 3. 무엇이든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C씨예요. 이분은 58세쯤 퇴직하면서 오래 살던 동네에서 개인 택시를 시작했어요. 여긴 내가 잘 아는 골목도 많으니 금방 자리 잡겠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 아는 지역이라는 게 큰 장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워낙 발달해서 오히려 길을 익히는 노력보다는 승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졌거든요. 또 다른 복병은 건강이었습니다. 주로 야간에 일할 때가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밤에 오래 깨어 있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주 졸려서 커피를 달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 역류성 식도염 같은 통증이 생겼고 몇 번은 운전 중 깜빡 졸아서 아찔한 순간을 겪기도 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엔 밤새 술 마시고도 출근 잘했는데 지금은 밤에 2~3시간만 새도 다음날 못 버티겠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CC는 건강상의 이유로 운행 시간을 자꾸 줄이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확 줄죠. 이게 악순환이 돼서 정말 이거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애매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몇 년 더 버틴다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늘 매일매일 버티기 모드라고 토로해요. 은퇴 이후 새로운 시작 전에 꼭 살펴봐야 할 것들. 자,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보면 개인 택시가 나이 들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여도 전혀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운전에 대한 실력이나 경력도 중요하지만 초기 비용, 시장 상황 수요와 경쟁, 그리고 개인 건강 및 체력 같은 요소들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요. 초기 투자. 개인 택시 면허가 꽤 비싼 편이기도 하고 차량 유지를 위한 고정비가 있습니다. 은퇴금 일부 또는 대출로 시작한다면 만약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금융 부담이 크게 다가와요. 어떤 자영업이든 현금 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버틸 수 있는 기간과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요와 경쟁. 예전엔 택시 잡는 사람이 많았다지만 이제는 플랫폼 택시, 카쉐어링, 카풀 등 다양한 대안이 있어요. 또 택시업계 내 경쟁도 워낙 치열해졌습니다. 특정 시간대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걸 미리 감안하고 자신이 언제, 어디서 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과 체력.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아무래도 신체적인 변화가 확연히 옵니다. 장시간 운전은 허리나 목, 시력, 그리고 수면 패턴에 큰 영향을 끼치죠. 본인이 야간 근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혹은 일정 시간만 근무할 경우에 수익 구조가 괜찮은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은퇴 후 인생 2막을 꿈꾸는 분들께 사실 누구든지 은퇴 후에는 남은 인생 좀 편하게 그러면서도 수입은 꾸준히 들어오면 좋겠다고 바라잖아요. 개인 택시가 그런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길일지 아닐지는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장벽이 있다는 점은 꼭 인지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만약 개인 택시가 아닌 다른 일자리나 창업을 고려하신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장 조사와 현실적인 예산 계산,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실패의 여유폭이 젊을 때보다 훨씬 적잖아요. 한번 잘못 투자하거나 큰 빚을 지게 되면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은퇴 후에도 꾸준히 활동하며 사회와 소통하는 건 개인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다만 그 선택지가 꼭 개인 택시나 자영업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취미를 살려서 부업 형태로 소소하게 시작해 볼 수도 있고 일자리 지원센터나 중장년층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공부나 재취업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 택시라는 것도 결국 운전 기술뿐 아니라 사람과 대면하는 일이니 서비스 정신을 갖추고 모험 정신도 있어야 유지가 되겠지요. 난 이미 체력도 부족하고 누구 만나서 말 붙이는 것도 지친다는 마음이 크다면 그 자체가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분의 경험을 들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은퇴가 오히려 더 힘들고 불안할 수도 있구나 싶어지죠. 하지만 부디 이 글을 읽고 너무 겁먹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은퇴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인 만큼 충분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실행하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면서 소중한 노후를 지켜내실 수 있길 바라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인 택시든 어떤 일이든 은퇴 후 시작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계산과 대비, 그리고 체력 관리가 필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고 의욕도 있는 분야라면 또 다른 인생 2막을 멋지게 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가 작은 참고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본인에게 맞는 길을 찾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